13. 냉철한 비판을 생리로 가진 역사의 정체는 무엇인가? 산은 석양의 여린 빗살이 나뭇가지와 잎새들 사이에서 사위어지면 잠이 들었고, 먼 동이 트기 전 새들의 부산스런 지저김을 따라 잠에서 깨어났다. 산이 깨어날 즈음이면 언제나 안개는 산자락을 덮고 있었다. 산을 포근하게 잠재운 이불처럼. 염상진은 다른 날과는 달리 새소리보다 먼저 울리는 서남사의 쇠북소리를 듣고 눈을 떴다. 눈을 뜨자마자 지난밤의 일이 시차 없이 머리를 가득 채워왔다. 무슨 더러운 찌꺼기들이 가득 찬 것 같아 기분이 불쾌했다. 그건 서로의 주장이 엇갈린 말의 찌꺼기들이 분명했다. 그는 담배를 피울까 하다가 그만두었다. 밤늦게까지 피워댄 담배로 목이 죄는 것처럼 압박감이 오고 입안은 껄껄했던 것이다. 염상진은 일어서다 말고 아래를 물끄러미 내려다 보았다. 안창민이 달팽이처럼 몸을 말아붙이고 잠들어 있었다. 그러잖아도 작은 체구가 더욱 왜소해 보였다. 잠결에 추운 모양이었다. 그러나 덮어줄 것이 없었다. 측은하고 그리고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불현듯 떠오른 생각을 털어내듯 그는 눈길을 돌렸다. 사실 안창민만이 추운 잠을 자는 것이 아니었다. 순막을 나선 염상진은 물이 흐르는 골짜기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밤은 회색빛으로 탈색되어 가고 있었다. 유난히 맑게 빛나고 있는 윤곽 또렷한 몇 개의 별이 아직 밤인 것을 증거하고 있었다. 20여 미터 걸어내린 염상진 앞에 보초가 나타났다. 그런데 보초는 바위에 등을 기댄 채 입을 해벌리고 잠이 들어 있었다. 총은 감싸 안듯이 하고 있었다. 염상진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른 고함을 눌러 참았다. 전장에서 졸고 있는 보초병의 총을 들고 그 보초병이 깰 때까지 대신 보초를 샀다는 나폴레옹의 일화를 흉내내려고 해서가 아니었다. 제대로 대장 노릇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자책이 앞섰기 때문이었다. 그건 지난밤의 일이 연장된 감정 상태였다. 그는 보초의 발을 툭툭 건드렸다. 누구요? 보초가 소스라치며 벌떡 일어서서는 잠시 허둥거렸다. 보초가 잠을 자면 되겠나? 염상진은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엄하게 말했다. 오메 대장님. 보초는 총을 받쳐 올리며 뻣뻣하게 굳어졌다. 군당을 야산대로 편성하면서 염상진의 호칭은 위원장에서 대장으로 바뀌었다. 그는 위급 상황 앞에서 뒤로 물러나 앉기를 원하지 않았다. 정신 차리고 근무하게. 염상진은 겁먹은 보초의 눈을 쏘아보고 나서 걸음을 옮겼다. 염상진은 안개를 헤치며 걸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안개는 짙었다. 안개. 이것은 무엇인가? 수증기가 찬 기운을 만나 미세한 물방울이 되어 대기 속을 떠도는 것이다. 구름이 무엇인가? 안개와 마찬가지 현상으로 다만 높은 공중에 형성된다는 차이뿐이다. 쇠북소리는 무엇인가? 청동을 녹여서 울림이 좋도록 만든 금속기구를 칠 때 나는 소리인 것이다. 부하들이 그렇게만 받아들여 주기를 바랐다. 그런데 그들은 안개에서 우수를, 구름에서 허물을, 쇠북소리에서 죄업을 보려는 시기였다. 그들은 혁명의식과 혈육의 정을 구분짓는 냉철성을 결여하고 있었다. 하대치나 강동식이 그러한 것은 앞으로 더 혁명의식을 주입시키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유보를 해두고 있었다. 그러나 안창민마저 두 사람의 뜻에 동조하는 것은 용납이 되지 않았다. 안창민은 사상의 암기화에 그쳤을 뿐 사상의 무장화는 달성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근본적 회의가 일어나게 했다. 어젯밤에 야기된 문제의 발단은 읍내를 다녀온 강동식의 발언에서 시작되었다. 우리 식구들의 젊은 놈들한테 각단지게 테러를 당하고 있는데 어찌 보고만 있겠소. 당장 쳐들어가 그놈들을 때려잡읍시다. 강동식은 사건 보고를 한 것이 아니었다. 제멋대로 행동 방향까지 정해서 선동을 하고 있었다. 즉흥적이고 감정적이었다. 하대치는 즉각적으로 찬동을 하고 나섰고 안창민은 논리적으로 반격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들었던 것이다.
비생산적인 토론이 지루하고 피곤하게 엎치락뒤치락거린 어젯밤이었다. 시간을 벌어 그들의 감정이 어느 만큼 진정되기를 기다릴 요량으로 내일 다시 토론에 붙이기로 했던 것이다. 그 내일이 쇠북소리를 따라 오늘로 바뀌어 있었다. 염상진은 개울가에 앉았다. 안개 자욱한 산중의 새벽 정적 속을 물이 흐르고 있었다. 물 흐르는 소리가 막디 맑았다. 물이 괴한 수면 위로는 안개가 진하게 내리지 못하고 사라지고 있는 연기 같은 흐린 꼬리를 흔들고 있었다. 염상진은 물에 손을 담갔다. 냉기가 일순간에 전신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다. 11월 초입인데도 산중의 새벽 기온이나 물은 겨울을 실감시켰다. 그는 천천히 손을 씻었다. 그리고 입에 물을 머금어 이빨을 닦았다. 2번, 3번 그렇게 했다. 소금을 쓰지 않아서인지 입안의 껄껄함은 가시지 않았다. 물의 냉기가 다소 청결감을 안겨주었다. 손바가지를 만들어 물을 서너 번 얼굴에 끼얹었다. 입안의 껄껄함과는 달리 머릿속의 찌꺼기들이 말끔히 씻겨진 것처럼 기분이 상쾌했다. 수면에 입을 대고 물을 마셨다. 숨이 가쁘도록 여러 모금을 삼켰다. 식도를 타내리는 시원함이 줄을 긋듯이 여실하게 느껴졌다. 그제야 담배가 피우고 싶어졌다. 양쪽 소매에다 얼굴의 물기를 썩썩 문질렀다. 손의 물기는 바지에다 닦았다. 넓적한 바위에 걸터앉아 담배를 피워 물었다. 연기를 깊이 빨아들였다가 느리게 내뿜었다. 푸른 기운이 가신 변색된 연기가 안개에 섞여들었다. 문득 아내 생각이 떠올랐다. 담배가 촉발시킨 별로 달갑지 않은 효과였다. 담배는 생각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임무를 수행하는가 하면 어느 때는 엉뚱하게도 잠재된 생각을 불쑥 떠올리기도 했다. 어젯밤부터 아내나 자식에 대한 생각을 덮으려고 애써왔다. 그때 염상진의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혹시 그들은 동생 상구의 덕을 보아 우리 집 식구들만은 무사할지 모른다는 오해를 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염상진은 느릿느릿 고개를 저었다. 그들의 주장이 아무리 완강했다 해도 그건 자신의 지나친 생각 같았다. 그리고 동생 상구가 그런 마음까지 썼을 것 같지가 않았다. 상구는 제 입장을 당당하게 내세우기 위해서 오히려 테러를 이용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상구만 생각하면 염상진의 의식은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상구가 돌아오자마자 손을 썼어야 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 두고두고 후회스러웠다. 하나는 조직 강화를 꾀하지 못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혈육으로서 정면 대치를 피할 수 없게 된 괴로움이었다. 상구는 세뇌만 제대로 되었더라면 한 몫을 단단히 해냈을 제목감이었다. 정신적 단순성과 행동적 기민성은 혁명전사로서 안성맞춤이었다. 염상진은 꽁초를 손가락으로 튕겼다. 담뱃불은 안개 속에 빨간 포물선을 작게 그리며 물로 떨어졌다. 불이 꺼지는 피지지직 소리가 마치 작은 생명의 마지막 비명처럼 들렸다. 그는 물에 뜬 꽁초를 바라보았다. 물살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깊이로 보나 크기로 보나 웅덩이도 못 될 그 물이 넓고 넓은 바다로 변해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담배꽁초는 배로 변해 있었다. 인생이란 무엇이냐? 망망대해에 뜬 이력 편주라. 한문을 가르치던 선생의 말이 떠올랐다. 모든 인간은 역사의 중심에 있고자 한다. 그것은 곧 지배의 욕구다. 그러나 그 누구도 역사의 중심에 있을 수 없다. 역사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역사의 생리는 수은주 이하의 냉철한 비판이기 때문이다. 역사 선생의 말이었다.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무산자 혁명. 그것이야말로 역사의 그늘이나 역사의 변두리로 내몰린 사람들을 역사의 중심에 서게 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자 함이 아닌가. 봉건주의의 지배층과 제국주의의 부유층을 몰아내고 그래서 계급 없는 사회를 건설했는데도 역사는 중심에 서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인가.
수은주 이하의 냉철한 비판을 생리로 가진 역사의 정체는 무엇인가? 역사는 사회주의의 어떤 점을 비판하게 될 것이며 사회주의자들은 어떤 잘못으로 비판을 받아 역사의 중심에서 밀려나게 될 것인가? 역사 선생의 말은 궤변이 아니었을까? 망망대해에 이력 편주라는 그 감상적 허무주의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그러나 역사 선생의 말은 결코 소홀하게 넘길 수가 없다. 분명 사회는 혁명되어야 하고 무산자는 그 주인이 되어야 하며 역사는 새로 박음질되어야 한다. 그 역사가 비판의 제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역사가 가진 수은주 이하의 냉철성보다 더 차가운 온도의 냉철성을 유지하면 될 것이다. 역사의 비판 생리마저 얼어붙게 해버리게. 그게 바로 사회주의의 완벽성이 아닌가. 그렇다. 역사 선생의 정의는 사회주의 건설 이전의 역사만을 대상으로 내려진 것이었다. 절대 다수의 인간을 노예화한 봉건 왕조와 절대 다수의 인간을 수단화한 제국주의의 역사는 바야흐로 사회주의 새 역사의 비판 앞에 종말을 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건 이미 역사적 현실로 실현되고 있지 아니하냐. 그 넓은 땅 러시아가 인민혁명을 창조했고 그 넓은 대륙 중국이 성공적으로 인민의 깃발을 세워가고 있으며 한반도의 반, 북조선도 인민의 나라를 세우지 않았는가. 나머지 반마저 인민의 나라로 통일시키는 날도 멀지 않았다. 새 역사는 인민의 편에서 진군하기 시작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인민의 깃발을 세울 그날까지 혁명적 투쟁이 있을 뿐이다. 염상진은 새로운 충족감으로 전신이 팽팽하게 긴장하는 힘의 용솟음을 느꼈다. 새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러면서 그들 세 사람의 감상적 주장을 단호히 제지하리라고 마음 정했다. 순막으로 돌아오다가 하대치와 마주쳤다. 대장님, 여기 오시는가요? 어디 가셨습디요? 하대치가 반가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 태도로 보아 찾고 있었던 듯 싶었다. 아, 하동무 잘 잤소? 야, 보초가 그러는디 대장님이 일찍 일어나셔갖고 쩔로 내려가셨다고 해서 찾아 나서는 길이었구만이라. 낯을 씻고 앉았다가 오는 길이오. 어쩌냐게도 늦게 주무셨는디. 하대치는 슬그머니 고개를 돌리며 말을 얼버무렸다. 어젯밤의 일로 대장의 심기가 편치 않다는 것을 눈치챘기 때문이었다. 아침밥이 끝나는 대로 강동무와 같이 내 방으로 오도록 하시오. 염상진은 하대치의 감정 변화를 읽으며 명령조로 말했다. 알겠구만이라, 대장님. 하대치는 가슴이 섬뜩해지는 걸 느끼며 대답했다. 대장의 태도는 지난 밤보다 강해져 있음이 분명했다.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아무 죄도 없는 식구들이 테러를 당하고 있다는데도 대장은 보복을 반대하는 것이었다. 그것도 경찰이 아니라 새파란 애송이들한테 당하는 일이 아닌가. 그것들을 잡아다가 결단을 내버려야 할 것인데도 대장은 고개만 저었다. 아침 식사를 마치자마자 네 사람은 둘러앉았다. 토론은 어젯밤에 충분히 했소. 더 이상 토론을 계속하는 건 비생산적인 시간 낭비오. 그러니 지금부터 최종적으로 각자의 의견만을 듣기로 하겠소. 염상진은 세 사람을 한눈길로 훑었다. 순막 안에는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고 세 사람은 다 헐어빠진 왕골 돗자리가 깔린 방바닥에 제각기에 시선을 던진 채 말이 없었다. 왜 말들이 없소? 안동무부터 말해보시오. 염상진은 안창민을 지목했다. 사리 판단이 빠른 안창민은 이 상황에서 자신이 취할 태도가 어떤 것인지 알 것이고 안창민의 발언에 따라 나머지 두 사람의 생각도 달라지리라는 것을 계산하고 있었다. 물론 안창민도 대장이 왜 자신에게 첫 번째 발언을 하게 하는지 익히 알고 있었다. 안창민의 눈앞에는 늙은 어머니의 모습이 어릿거렸다. 강동식의 말로는 중태라고 했다. 정신까지 잃고 쓰러진 그분을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안창민은 그 소식을 듣고 나서부터 밥도 거의 먹지를 못했다. 젊은 그들에게 보복을 하러 가려는 것이 아니었다. 테러를 감행할 수밖에 없는 젊은 사람들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안창민은 다만 어머니를 만나보고 싶었다. 어느 정도 다쳤는지 확인하고 싶을 뿐이었다.
안동무, 뭐라고 있어? 염상진의 목소리가 그의 정수리를 쳤다. 안창민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대장님 말씀대로 보복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안창민은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나 속으로는 어머님 용서하십시오 하고 말했다. 좋소. 다음은 하동무. 하대치는 뒷머리를 극적이며 고개를 들었다. 아까 대했던 대장의 태도가 영 깨끄름하게 걸려 있었던 데다가 안동무의 발언을 듣자 그만 맥이 풀리고 말았다. 지도 안동모고 같은 생각이구만요. 하대치는 강동식 쪽의 왼쪽 볼에 벌레가 기는 것처럼 스물거리는 것을 느꼈다. 강동식은 어젯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그랬고 조금 전에 숨막으로 들어서기 전에도 보복하자는 주장을 끝까지 내세우자고 했던 것이다. 좋소. 마지막으로 강동무. 강동식은 어금니를 물었다. 지금 우리가 수행할 일은 그런 사소한 개인 감정에 좌우되는 보복이 아니라 더욱 과감한 혁명투쟁을 위한 준비기간이라는 대장의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가족이 상하고 있는 것이 어찌 사소한 일일 수 있는가. 우선 내 가족, 내 피부치부터 잘 살아보자고 혁명도 하는 것이고 고생도 하는 것이지. 처자식 맞아주고 없어지거나 골병이 들어 병신이 되어버리면 누구조차고 혁명이고 투쟁이고 할 것인가. 강동식은 그 말을 다 쏟아놓고 싶었지만 그것이 혁명의식의 결여나 박약을 입증하는 개인적 감정주의로 비판될 것이 분명해 어금니를 맞물며 참아내고 있었다. 다 그런 의견이람사. 지도 따라해줘라. 강동식은 시선을 떨군 채 퉁명스럽게 내뱉었다. 그의 흔들리는 시야에는 아내의 예쁜 얼굴과 2살배기 어린 것의 모습이 어릿거리고 있었다. 염상진은 강동식의 마지못한 대답이 거슬렸다. 분명한 자기 의견을 말하라고 달구치려다가 그만두었다. 고양이도 쥐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지 않는 슬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야말로 인간으로서 겪어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고통이고 본질적인 갈등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건 곧 감정과 이성의 싸움이었고 소아와 대아의 싸움이었고 개인주의와 혁명 의지의 싸움이었다.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것이 자기 성숙을 기하고 앞으로의 투쟁 의지를 키우는데 최선의 방법이라고 그는 판단했다. 좋소. 의견 일치를 보았으니 그 문제는 이것으로 일단락 짓기로 합시다. 동지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보복을 감행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혁명 의지가 그만큼 강력하고 투철하다는 산 증거요. 또 그 생각을 이렇게 유보시킬 줄 아는 것도 혁명 전사가 갖춰야 할 냉철성의 발로인 것이오. 동지들의 현명한 결정에 박수를 보내는 바요. 염상진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하대치, 안창민, 강동식의 순서로 박수를 따라치기 시작했다. 조직의 힘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혁명의 불씨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역사의 탄생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염상진은 점점 열도를 더해가는 박수 소리를 들으며 스스로의 가슴에 각인하고 있었다. 대치 자네, 당체 못 믿을 사람 아니라고. 순막을 나서자마자 강동식이 우뚝 멈춰서며 내질렀다. 하대치는 잠시 멀뚱하니 강동식을 쳐다보았다. 강동식의 말뜻을 못 알아들어서가 아니었다. 호칭 때문이었다. 하동무가 아니라 대치 자네라는 호칭이 그렇게 귀설게 들렸던 것이다. 그 사실을 깨닫자 눈앞의 강동식이 조금 전에 강동무가 아니라 새삼스러운 느낌으로 보였다. 그건 무슨 서푼 소리여? 하대치는 의당 앞에 붙였어야 할 강동무를 빼고 이렇게만 말했다. 이상하게도 강동무라 부를 수가 없었고 그렇다고 마땅한 다른 호칭도 없었던 것이다. 서퍼더니 서펀 사람은 정작 누군디? 나하고 언 약조는 어쩌고 봉알이 한쪽밖에 없는 거 멘치로 남자가 어찌 그려? 강동식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좀채로 화를 내는 일이 없는 강동식이었으므로 하대치는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대장 듣겄는디 저 짝으로 가서 속말 하더라고. 하대치는 강동식의 팔을 잡아 끌었다.
강동식은 더디게 발을 옮겨 놓았다. 두 사람은 숯가마를 등지고 자리를 잡았다. 담배나 한 대서 꼬실리고 보세. 하대치는 담배 쌈지부터 내놓았다. 자네 아버지가 그놈들한테 맞아 죽었다고 생각해보소. 뭐시여? 하대치가 상체를 벌떡 일으켰다. 그 바람에 말고 있던 담배를 놓쳐 종이는 종이대로 담뱃가루는 담뱃가루대로 흩어졌다. 요 사람이 어찌 이리 놀래고 이려. 돌아가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는 일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지. 나는 돌아가서 불었단 말인 줄 알았구먼. 하대치는 막힌 숨을 토하며 상체를 부렸다. 안동무 어무임은 돌아가실란지는 모르네. 늙은 몸에 그리 무작스럽게 맞았으니 자네 아버님도 늙으신 몸에 그리 맞았으면 안심할 수도 없는 일이고 자네 안 봤은 게 그렇겠지만 나는 참아낸이라고 애묵었네. 아니요. 자네 성질 같았으면 그 마당에서 일 저지르고 말았을 것이네. 대장님도 현장을 직접 안 보고 하는 소린께. 하대치는 마음의 흔들림을 느꼈다. 서둘러 만 담배에 불을 붙였다. 두고 보소. 나 혼자서라도 기현씨 보복을 하고 말 것인께. 강동식은 이를 앙다물었다. 하대치는 묵묵히 담배만 빨아댔다. 염상진과 안창민은 서로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다. 염상진은 앞으로의 효과적인 투쟁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고 안창민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상학습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어떻게? 학습물 준비는 계획대로 되고 있어. 염상진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예, 별 차질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글 교본 만들 종이를 좀 좋은 곳으로 장만했으면 합니다. 일회용인 삐라가 아니고 오래 간수하며 서로 돌려봐야 할 거라서 지질이 너무 나쁘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순천은 위험하고 광주로 사람을 보내 구해옵시다. 다른 건 뭐 철필이나 등사 잉크 같은 건 부족하지 않소. 등사 잉크나 몇 통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읍면당의 학습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합니까? 그건 상황을 봐가면서 정하는 게 좋겠어.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안도무가 순회학습을 실시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방법인데 형편이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우선 학습물부터 배포하고 각 읍면당에 맡길 수밖에 없겠어. 알겠습니다. 전 그럼 제 일을 하겠습니다. 안창민은 창문 쪽 벽으로 돌아앉았다. 거기에는 등사기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책상도 없는 채로 안창민이 안경 쓴 눈을 껌벅거려가며 학습 교본을 만들고 있는 도구들이었다. 사범 학생들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각종 운동은 물론 그림 그리기, 풍금치기까지 그야말로 만능이 되어야 했다. 그중에 글씨 쓰기인 습자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었다. 안창민은 몸 생김대로 운동은 그저 보통 수준이었지만 그림 그리기나 글씨 쓰기는 남다른 데가 있었다. 손승호가 글재주가 있다면 안창민은 손재주가 있었다. 그들 둘에 비해 염상진이나 김범우는 말재주가 월등했다. 고개를 받고 엎드리는 안창민을 염상진은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눈길을 맞은편 벽으로 옮겼다. 그는 무의식 중에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건 버릇처럼 몸에 붙어버린 것이었다. 오랜 지하 투쟁을 해오면서 가슴 답답할 때마다 깊은 숨을 쉬다 보니 그렇게 되고 말았다. 남들이 잘못 들으면 한숨을 쉬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서 특히 부하들 앞에서는 그 숨쉬기를 하지 않으려고 주의해 오고 있었다. 염상진은 안창민을 곁눈질하며 앉음새를 고쳤다. 안창민 쪽에서는 철필이 철판을 긁는 소리만 빠른 단음으로 가늘게 들려오고 있었다. 원지를 사이에 두고 쇠와 쇠가 맞갈리는 소리는 염상진의 귀에 언제나 청결하게 들렸다. 그 느낌에는 몇 가지 안 되는 간단한 기구로 많은 사람들에게 읽힐 수 있는 전단을 짧은 시간에 만들어낼 수 있다는 신기함이 바탕에 깔려 있었다. 염상진은 눈을 내리감았다. 지나온 날들의 기억이 엉켜들었다. 즐거움보다는 괴로움으로 되새기지 않을 수 없는 기억들이었다. 그러나 굳이 피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 기억들은 비록 괴로움에 쌓여 있을지라도 결코 후회가 있을 수 없는 자신의 삶 자체였던 것이다. 해방 소식과 더불어 지리산을 벗어나 고향으로 돌아가자 자신을 맞이한 것은 기쁨에 넘쳐있는 은민들이었다. 못 먹어 메마르고 억눌림에 찌들었던 얼굴들에 밝은 웃음꽃이 피어 있었다. 그 밝게 피어난 얼굴에 어울리게 활갯짓도 시원스러웠다. 자신을 대하는 어떤 사람의 눈길에서나 신뢰와 반가움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무슨 일인가를 어서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그들 자신이 벌써 그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친일파나 일본에 붙어먹은 것들은 모두 몰아내고 새 사람들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는 것이 그 증거였다. 자신은 안창민과 손승우 등을 규합해서 민중들의 그런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 군단위 조직을 서둘렀다. 그 조직을 통해 동네마다 이장이 바뀌면서 동시에 건준지부가 결성되었고 전국 형무소에서 2만여 명의 독립투쟁자들이 석방되었다는 소식을 뒤따라 김태규 선배를 맞이했고 은민들은 열렬한 환영을 보냄으로써 독립투쟁자가 겪은 고통을 영광으로 바꾸어 주었고 그 아낌없는 박수가 과거의 노고에 보내는 것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대라는 것을 민중들은 일깨우고 있었고 조선인민공화국 선포에 따라 건준지부는 인민위원회로 바뀌면서 새나라 세우기는 거침없이 이루어져 갔다. 일체의 친일 반민족 세력이 제거된 상태에서 민중들은 인민위원회에 적극적으로 호응했고 인민위원회를 맡은 책임자들은 민중들을 위해 헌신했다. 지주나 유지가 인민위원회에 개입한 경우는 김사용 같은 양심적이고 신망 있는 사람에 한했다. 읍이나 면 단위에서 그들의 죄상 유무를 가려내는 데는 새로운 심사나 기준이 하등 필요하지 않았다. 읍민이나 면민들이 먼저 다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거침없고 막힘없던 새나라 세우기는 미군의 점령과 함께 실시된 군정의 조선인민공화국 부정으로부터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군정의 인공부정은 혁명적 인민의 나라를 파괴하는 1단계 공작이었다. 그리고 미 군정은 연속적으로 파괴 공작을 펴나갔다. 각 지역으로 군정 중대를 파견한 것이 2단계 공작이었고 그 조직을 이용해 반민족 세력인 경찰과 관리를 재등장시킨 것이 3단계 공작이었다. 그리고 경찰을 무장시킨 다음 모든 지역에서 인민위원회를 강압적으로 해체시켜 나간 것이 4단계 공작이었다. 따라서 인민위원회 해체를 가속화시키기 위해 공산당 활동 불법화와 동시에 체포를 감행하기 시작한 것이 5단계 공작이었다. 공산당의 합법 활동은 지하 활동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었고 인민위원회 조직이 다 깨어진 상태에서 대부분의 간부들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자신도 예외일 수 없었고 감옥에 가서 보니 해방이 되고 풀려난 독립투쟁자 3분의 2가 다시 잡혀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일정 치하에서 경찰질을 해먹었던 자들의 손에 다시 잡혀 들어온 그들의 죄목은 일본이 미국으로 바뀌었을 뿐인 것처럼 독립투쟁자에서 공산주의자로 바뀌었을 뿐이었다. 자신들의 조직이 지하화되자 군정의 폭력적 파괴 공작은 가속화되었고 그에 맞서기 위해 자신들도 무장투쟁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군정은 남쪽에 미국식 정권을 세우기 위해 혁명 세력의 말살을 추진하는 한편으로 강제적 경제정책인 미국 수매로 인민들을 괴롭히고 있었다. 강제로 시행된 미국 수매와 관리들의 부정으로 균형을 상실한 배급제도 때문에 인민은 굶주림에 시달리며 군정에 대한 불만을 키워갔다. 그 불만이 최초로 폭발한 것이 화순에서였다. 첫 번째 맞이한 해방 기념일에 광부들은 한 덩어리가 되어 시위를 벌였고 그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광주를 향해 나아갔다. 광부들의 생활 대책을 해결하라는 그 경제성 시위는 군정에 대한 인민들의 최초의 도전인 동시에 군정의 경제정책 실패를 입증하는 최초의 사건이었다. 그 중대성을 인식했던 것인지 군정은 그들의 관례를 깨고 미군들을 직접 내세워 시위 진압에 나섰다. 미군들은 기관총으로 무장한 자동차들을 동원해 시위자들을 위협하는 한편 설득 작전을 폈다. 곧 요구 조건을 들어 해결해 주겠으니 기다리라는 것이었다. 시위대는 그 말을 믿고 화순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러나 그것이 시위를 막으려는 미봉책이고 기만이었다는 것은 얼마 가지 않아 드러났다. 군정은 한 달이 지나고 다시 한 달이 지나도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다. 굶주림에 지친 광부들은 자신들이 속았다는 것을 알고 다시 들고 일어났다. 그 시위는 전보다 사람 수도 많았고 움직임도 더 격렬했다. 미군들의 대응도 전보다 훨씬 강해져 있었다. 그들은 탱크를 동원했던 것이다. 10월이 끝나는 날 시작된 미군의 폭력 진압은 그들의 잔인성을 스스로 입증했다. 그들은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맨몸의 시위 군중을 탱크로 밀어붙이며 총격을 가해 사람들을 죽였던 것이다. 1946년 10월 1일 대구에서 쌀 배급이 중단되면서 터지기 시작한 민중항쟁은 경상남도 전역으로 불부터 내려와 마침내 섬진강을 건너 전남으로 그 불길을 옮기게 되었다. 동학 농민봉기가 전북에서 일어나 그 불길이 삽시간에 전남을 뒤덮고 섬진강을 건너 경남으로 옮겨 붙은 것과는 반대의 경로를 밟은 것이었다. 서로 이웃하고 있으면서도 산맥으로 막혀있는 두 지역을 이어주는 유일한 통로가 섬진강이었다. 10일 항쟁의 불씨를 품은 바람이 섬진강을 건너와 전남에서 제일 먼저 불꽃을 피운 곳은 화순이었다. 화순은 38 이남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의 탄광지대였기 때문에 일제시대부터 주된 경제권은 다른 지방과는 달리 농토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탄광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다. 따라서 사회 변혁 세력도 3천여 명을 헤아리는 광부들이 주도하고 있었다. 그들이야말로 일제 때부터 철도청이 있었던 순천의 철도 노동자, 항구로서 일본과의 뱃길이 열려 있었던 여수의 부두 노동자와 함께 지방적 특성을 강하게 형성하고 있었다. 그런데 해방이 되면서 화순에는 예기치 못한 이변이 밀어닥쳤다. 일본이 물러가면서 사회 변동이 생긴 데다가 38선이 그어짐에 따라 석탄 소비량이 격감되어 생산이 반으로 줄어버리자 광부들은 날로 심해지는 생활난에 허덕이게 되었다. 더구나 쌀을 공출하고 배급을 타먹도록 통제된 군정의 미국 정책 아래서 쌀을 공출한 실적이 없는 그들은 쌀 배급마저 제대로 받을 수 없는 형편이었다. 날로 심해만 가는 굶주림 속에서 그들이 살아날 가망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들은 마침내 지난 8월의 시위에서 속은 분노와 경상도에서 번져온 불길과 함께 일제히 들고 일어나게 되었다. 그것이 10월 끝날이었다. 그들은 다시 도청 소재지인 광주를 향해 나아갔다. 이번에도 그들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미군들이었다. 언제나 경찰을 앞세우고 자신들은 뒤에서 조정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 그들이 두 번째로 그 원칙을 깬 것이다. 우리는 굶어 죽을 수 없다. 채탄 작업을 정상화하라. 석탄 생산 복구시켜 우리 생계 해결하라. 3천여 명의 광부들이 미군의 저지에 맞서며 구호를 부르짖었다. 그 대열 속에는 광부만이 아니라 때 묻은 머리수건을 쓴 아낙네들과 굶주림으로 비쩍 마른 아이들도 끼어 있었다. 미군은 또 설득을 하고 나섰다. 그러나 시위대는 그 말을 듣지 않았다. 지난번에 한 번 속은 것으로 족했던 것이다. 설득 작전이 먹혀들지 않자 미군 대령이 나섰다. 자기를 믿으라고, 틀림없다고, 요구사항을 금방 해결하겠다고 미군 대령은 자기의 계급을 내세우며 믿어달라고 했다. 전과 다른 높은 사람이라서 광부들은 믿기로 했다. 그래서 시위 행진을 중지하고 대열을 다시 화순으로 돌렸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경찰력이 투입되어 주모자 색출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자신들을 똑같은 거짓말로 속이고 보복 행위까지 가하게 되자 광부들의 분노는 마침내 폭발하고 말았다. 그들은 총을 가진 경찰들에게 맨주먹으로 맞붙었다. 광부들의 기세에 경찰들은 총을 쏘아댔다. 경찰의 총 아래 광부들이 무기로 하여 맞선 것은 채탄 작업에서 캐낸 돌멩이들이었다. 아무리 총을 가졌다고 하지만 오랜 굶주림에다가 분노까지 겹친 수많은 사람들의 결사적 대항을 이겨내지 못하고 경찰들은 쫓겨갔다. 경찰의 총에 부상당한 동료들의 피를 보자 분노가 더욱 거세어진 광부들은 또다시 광주를 향해 성난 물결이 되어 밀려갔다. 그러나 그들은 광주에 다다르지 못하고 미군에게 앞을 가로막혔다.
그들은 멈추지 않고 앞으로 밀고 나갔다. 미군들은 그들을 향해 총을 갈겨댔다. 그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는 불길로 변했다. 사방으로 흩어진 그들은 돌팔매질을 퍼부으며 미군들에게 맞섰다. 그리고 돌격대를 만들어 미군 지프차를 공격했다. 여러 사람이 통나무를 지프차 밑에 밀어넣었다. 그리고 지프차를 엎어버렸다. 그들은 매일같이 갱도를 뚫어나가는 생활 속에서 통나무 다루기는 그 누구보다 익숙했던 것이다. 막장의 삶을 살아온 고통스러운 인내를 목숨을 내건 살기로 바꾼 광부들의 대항은 악착스럽고 처절했다. 그들의 공격을 당해내지 못하고 미군들은 도망쳤다. 그러나 미군들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들 또한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글이글 불붙은 석탄 덩어리가 된 그들이 광주로 치달아갈 때 그 앞을 차단한 것은 미군의 탱크였다. 탱크는 그들의 머리 위에다 불을 토하기 시작했다. 아무리 공포라고 하지만 소총에 비해 그 위력은 어마어마했다. 차량도 미군들도 몇 갑절 늘어나 있었다. 기동성이 빠른 미군들이 인접 지역에서 동원된 것이었다. 아무리 길을 쓰고 돌멩이를 던져도 쇳덩어리인 탱크는 끄떡도 하지 않고 불을 토하는 괴물로 그들을 밀어붙였다. 그들을 향해 날아오는 건 탱크포만이 아니었다. 탱크포와는 달리 소총은 그들의 가슴을 향해 날아왔다. 광부들은 허기진 피를 토하며 땅바닥에 죽어 넘어졌고 부상을 당해 쓰러졌다. 그들은 동료들을 떠매고 쫓길 수밖에 없었다. 쫓기는 그들을 향해 쇳덩어리 괴물은 계속 불을 토하며 육박해오고 있었다. 누가 죽고 누가 다쳤는지를 알 수도 없이 제자리로 쫓겨온 그들을 에워싼 것은 미군들과 경찰이었다. 경찰들은 미군 덕에 되살아나 미군을 위해 충성했던 것처럼 다시 미군들의 엄중한 보호를 받아가며 주모자 색출을 하기 시작했다. 3명이 즉사했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했다. 미군들은 사망자는 물론 부상자들마저 아랑곳하지 않은 채 50여 명을 주모자로 체포해 갔다. 그러나 광부들의 저항은 끝나지 않았다. 처음처럼 전체가 움직이지는 못했지만 산으로 숨어든 사람들이 여러 개의 조를 만들어 산발적이고 다각적인 공격으로 미군과 경찰을 집요하게 괴롭혔다. 그러는 동안에 병원 치료를 받을 도리가 없는 부상자들은 호박 속이나 찧어 붙이고 쑥가루를 밀가루에 이겨 붙이면서 하나씩 둘씩 죽어가고 있었다. 화순 탄광 사건의 소문은 삽시간에 번져나가는 들불이 되어 산지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폭력을 불사하는 강압적인 미국 수집에 불만이 쌓일 대로 쌓여있던 농민들에게 탄광 사건은 행동을 충동질하는 도화선이 아닐 수 없었다. 더구나 미군들이 탱크로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밀어붙여 죽였다는 것은 민족 감정을 예리하게 자극시켰고 경찰들이 또 그 앞잡이 놀이를 했다는 것은 그동안 누적되어 온 적개심을 폭발시키게 하고 말았다. 그뿐만 아니라 농민들은 벌써부터 경상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 이북에서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토지개혁을 단행했다는 소식을 알고 있는 것처럼 환히 듣고 있는 터였다. 미군정의 파괴 공작에도 불구하고 인민위원회 조직은 그들을 결속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조선은 미국의 식민지가 아니다. 미군은 물러가라. 공출제도 처없애고 토지개혁 단행하라. 이런 구호들이 터져나오며 곳곳에서 민중들이 들고 일어났다. 10일 항쟁은 마침내 전라도 땅에서 바람탄 불길이 되기 시작한 것이다. 염상진은 주먹을 부르짖으며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눈을 번쩍 뜨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더 이상 그 쓰라린 좌절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 수가 없었다. 27 구국투쟁, 단선 저지 투쟁, 4.3 투쟁, 여순 투쟁으로 이어지는 아픔과 괴로움은 견디기 어려운 분노고 회한이었다. 그는 그런 감정에 함몰되기보다 내일을 위한 투쟁 준비를 계속해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야산 투쟁 교육을 실시하려고 혁대를 조이며 밖으로 나섰다. 노천 플랫폼에는 읍장과 경찰서장을 위시해서 67사람이 한 줄로 도열해 있었다. 국회의원 최익승을 전송하기 위해서였다. 최익승은 양쪽 입꼬리가 처져 내리는 근엄한 얼굴로 한 사람씩 악수를 해나가고 있었다.
경찰서장 남인태의 차례가 되었다. 남서장, 이번에 수고가 많았어. 남은 일 하나만 잘 처리하라고. 그 수고 잊지 않을 것이니. 최익승은 소나기에다 힘을 주어 남인태의 손을 잡는 것으로 낮고 은근한 말보다도 더 강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었다. 명심하겠습니다. 의원 각하. 남인태는 허리를 반으로 꺾었다. 양조장 정사장은 이미 석방시켰고 나머지 하나는 김범우 건이었다. 남인태는 허리를 꺾은 채로 미소 짓고 있었다. 서너 사람을 거쳐 염상구의 차례가 왔다. 청년 단장,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야지. 예, 100골. 아니, 그게 100골. 아, 이럴 수가 있는가. 염상구는 몸이 달아 미칠 것만 같았다. 아니, 왜 그러나? 100골이라니. 최익승의 얼굴이 찡그러졌다. 그걸 보자 염상구는 더 몸이 달아 머릿속이 캄캄하게 베어내버렸다. 100골. 그게 그것이 그 지독스럽게 고맙다는 말인디라. 100골 무엇이냐? 100골 난망 말인가? 최익승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맞구만이라. 100골 난망. 염상구는 얼결에 언성을 높였다. 최익승은 허리를 젖히며 웃어제쳤다. 도열한 사람들이 일제히 최익승을 향해 시선을 모았다. 희멀건한 웃음으로 따라 웃으려는 얼굴, 불안에 찬 얼굴, 의아스러워하는 얼굴, 놀란 얼굴, 가지각색이었다. 100골 난망이라. 그래. 자네 심정 내가 알아. 최익승은 염상구의 어깨를 툭툭 치며 고개까지 끄덕여 주었다. 염상구는 자신의 무식한 실수를 덮어버리고 어깨까지 쳐주는 최익승이 눈물 겹도록 고마웠다. 염상구는 허리를 있는 대로 굽혔다. 100골 난망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절을 하며 쓰려고 준비한 말이 또 하나 있었다. 그러나 그 말은 첫 대목 두 자마저도 생각나지 않았다. 최익승이 떠나고 모두는 역대합실로 나왔다. 뒤처져 역전 공토로 나오던 염상구는 손바닥을 맞대렸다. 그때서야 머릿속이 환히 떠오르는 8글자가 있었다. 100골 난망 분골 쇄신이었다. 청년 단장을 만들어준 최익승 의원 각하님의 전송의 자리에서 쓰려고 일부러 한문을 잘하고 유식하기로 소문난 한약방 영감님한테 계란 2꾸러미를 들고 찾아갔던 것이다. 사정 이야기를 했더니 그런 경우에 꼭 들어맞는 인사말이라며 100골 난망 분골 쇄신을 한자로 써주었던 것이다. 그 8자 가운데 아는 글자라곤 백자하고 신자뿐이었다. 창피스러운 노릇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한문 옆에다 한글을 써달라고 했던 것이다. 언문으로 써두라고? 영감은 이렇게 물으며 안경 너머로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그 눈이 요런 무식한 놈아 하고 있었다. 청년단이 아무리 완력 써서 밥 먹는 디라고 해도 명색이 단장인디 그리 무식해서 쓰겄어? 뽕장군도 장군이고 청년 단장도 장인디 앞으로 상대할 사람들도 장이 아니겠어. 근데 그리 무식해서 어쩔 것인가? 공자 맹자야 평생 혀도 틀렸고 천자문이나 띄어야지 그런 장이라도 오래 해묵제. 살 날이 창창한 나이에 말이시. 어쩌? 나한테 천자문이라도 배워보이죠? 한글을 쓰고 난 영감은 거칠 것 없이 말해버렸다. 참으로 이빠른 영감이었다. 염상구는 왈칵 화가 치밀었지만 영감의 말이 마음 한구석에 닿아오는 바도 없지 않아서 꾹 눌러 참았다. 생각해 보겠소. 염상구는 대꾸했다. 사무실로 돌아와 영감이 가르쳐준 대로 100골 난망이 없고 분골 쇄신하겠습니다를 수십 번 연습했던 것이다. 그런데 최익승을 맞닥뜨리자 100골 다음은 새까맣게 생각이 나지 않은 것이다. 영감의 말이 구구절절이 옳은 말이라 싶었다. 염상구는 천자문을 배워야겠다고 결심했다. 영감의 말 맞다나 살 날이 앞으로 창창하게 남은 나이였다. 주먹 쓰고 칼 쓰는 법을 배웠을 때처럼 정신을 가다듬으면
그까지 천자문쯤 못 익히랴 싶었다. 오늘 같은 망신을 두고두고 당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다들 다방에 들어가 차나 한 잔씩 하도록 합시다. 의논할 일도 있고 하니. 경찰서장 남인태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앞서갔던 읍장 이병주가 뒤돌아보며 말했다. 그 목소리가 활기차게 들렸고 두툼한 얼굴에는 웃음기가 어려 있었다. 그는 드디어 평소의 원기를 회복한 것이었다. 읍내를 염상진내에게 빼앗기고 피신했다가 되돌아온 그는 금계랍이라도 입에 넣고 있는 것처럼 오만상을 찡그리고 다녔다. 경찰서장을 대할 때는 그 얼굴이 더욱 구겨지고 일그러졌다. 경찰서장에 대한 무언의 책임 추궁이었고 불신의 표현이었다. 경찰서까지 잃어먹고 읍사무소에서 겹방살이를 차린 서장의 입장으로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읍장의 그런 경멸과 수모를 감수할 도리밖에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국회의원 최익승이가 나타나자 두 사람은 한꺼번에 죄인이 되고 말았다. 목숨이 그야말로 풍전등화였다. 그런데 용케도 목숨을 부지하게 된 것이다. 반란 사건이 터진 후로 두 사람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걷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모두는 다방으로 들어갔다. 4~5명의 손님이 두 테이블에 나눠 앉아 있었고 울고 넘는 박달재가 다방 안을 출렁출렁 넘쳐 흐르고 있었다. 빨갱이라는 말만큼이나 유행하고 있는 노래였다. 소리 죽여! 염상군은 레지에게 사납게 눈꼬리를 세웠다. 그리고 그 눈길을 한쪽 테이블로 옮겼다. 그때 벌써 젊은이 넷은 불이 나게 의자들 사이를 빠져나가고 있었다. 청년 단원들이었다. 그들이 자리를 잡고 앉자 나머지 한 테이블의 두 남자마저 힐끗힐끗 눈치를 보며 다방을 나갔다. 우리 벌교가 그래도 살만한 고장인데 철도청 있는 순천을 바로 옆에 끼고 공반도의 대문격에다가 광주로 가는 길목이 아닌가. 일본 놈들이 벌교를 중시한 걸 보면 역시 그놈들이 눈이 밝긴 밝은 거야. 커피 오기를 기다리며 읍장이 새삼스러운 말을 짓거렸다. 그만큼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는 증거였고 그런 읍내의 장자리를 지켜냈다는 사실을 음미하는 것 같았다. 일정 때야 좋았지요. 돈 흐르고 이번 같은 난리 없고. 마치도 그때가 그립다는 듯 전매소장이 읊조렸다. 듣기가 거북한지 경찰서장이 허엄허엄 헛기침을 했다. 그때 마침 커피가 날라져 왔다. 알고 보면 이 커피라는 물건이 좋고도 나쁜 거요. 쌉싸름하고 달치근한 것이 맛은 그럴싸해서 좋은데 기름기를 훑어내려 속을 깎는다고 하니 말이야. 이니밖에 안 마실 수도 없고. 커피를 맛있게 한 모금 마신 읍장이 말했다. 그런 객적은 소리를 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그는 기분이 좋은 모양이었다. 커피를 이니 100일 정도로 마셨다 하니 역시 읍장님은 문화인이십니다. 경찰서장이 아주 우호적인 표정으로 말했다. 서울에서들은 그렇게 말하는 모양이지만 어디 문화인이라고 할 것까지야. 읍장은 어깨를 출석거리며 웃었다. 다른 사람들도 소리내서 따라 웃었다. 서장님, 그 사람들 오늘 몇 시에 도착한다고 했지요? 읍장이 표정을 바꾸며 경찰서장에게 점잖게 물었다. 오후 2시라고 했지요 아마? 경찰서장도 정색을 하며 낮게 대꾸했다. 준비는 다 되셨어? 글쎄요. 경찰이나 청년단이 상호 협조할 준비는 끝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공적인 급식 지원 같은 건 있겠지만 천상 후원회 같은 걸 결성해야 되지 않겠어? 우리 읍을 위해 싸우러 오는 사람들인데. 갑시다. 사무실로 가서 구체적으로 의논합시다. 읍장이 일어섰다. 김범우는 유치장에 갇혀 이틀째의 아침을 맞았다. 다 헐어빠진 일본군 담요 한 장을 걸치고 지새운 밤은 몹시도 춥고 길었다. 이틀 밤을 거의 뜬 눈으로 새우다시피 한 것은 추위 탓만이 아니었다. 갑작스럽게 유치장에 갇히는 신세가 되자 자연히 이런저런 생각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김범우는 견디기 어렵게 전신을 포박해오는 오한을 어금니로 질겅이며 담배를 꺼냈다. 밤새껏 피워댔는데도 담배는 아직 충분히 남아있었다.
어제 늦음하기 사식과 함께 담배 3갑이 들어왔던 것이다. 아버지의 처사였을 것이다. 면회는 안 되고 요것만 포도시 통과했구만이라. 사식을 유치장까지 가지고 온 만보기가 말했다. 그는 일본군 장총을 거추장스럽게 어깨에 메고 있었다. 청년 단원인 그는 경찰서에서 합동 근무를 하던 중에 심부름을 하는 모양이었다. 김범우는 누가 면회를 왔더냐고 묻지 않았다. 아버지일 것이 뻔했고 그런 것에 신경 쓸 기분이 아니었던 것이다. 무슨 죄를 지셨건데 서방님을 요리 험한 데다가 가둬두는지. 만보기는 조심스럽게 말을 해나가다가 끝부분에서 불쑥 감정을 돋우었다. 그의 표정도 어조를 따라 민감하게 변했다. 처음에는 못내 죄스러움을 나타냈다가 니기미 할 때는 상기된 볼이 실룩였다. 김범우는 그런 만보기를 물끄러미 바라보고만 있었다. 자신의 편을 들어주고 싶어하는 만보기의 마음이 그대로 가슴에 닿아왔다. 소작인의 아들이 지주의 아들 편을 들고자 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세태와는 걸맞지 않은 현상이었다. 김범우는 아버지를 느꼈다. 그건 아버지의 삶의 결과였지 자신의 몫은 아니었다. 새삼스럽게 아버지의 삶이 확대되어 오는 것을 느꼈다. 근무 중인 모양인데 그만 가보게. 김범우는 희미하게 웃었다. 야, 당최 죄송스러 봐서. 만보기는 손등으로 코밑을 씩 문지르며 어물거렸다. 그리고 문 쪽을 살피더니 서방님, 지가 오늘 저녁 내내 근무하는데요. 어쩌실래요? 서방님이 맘만 잡수시면 한밤중에 지가 쇠통을 따버릴 텐께요. 급하면 째고 보는 것이 상소 아닌가요? 다급하게 말을 해치웠다. 김범우는 가슴이 찡 울리는 것을 느끼며 그러나 더디게 고개를 저었다. 자네 맘은 고맙네만 그럴 만큼 큰 죄를 진 게 아니니 내 걱정 말고 어서 가보게. 근데 눈치들은 안 그렇던데요. 만보기는 의심쩍은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했다. 걱정 말게. 내 죄는 내가 아니까. 김범우는 담뱃갑을 뜯었다. 자신의 죄명이 안에 어떻게 퍼져 있을지는 짐작이 어렵지 않았다. 어제 취조라는 것을 한 형사부장은 막무가내 빨갱이로 몰아붙였던 것이다. 배운 것 별로 없고 청년단에 소속되어 빨갱이와 맞서고 있는 만보기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짓고 있는 죄가 그 어느 것에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죄로 여겨질 거였다. 그렇게 생각하자 만보기의 마음씀이 한결 진하게 느껴져 왔다. 그러면 경찰이 헛소리하는감요? 글쎄 그런 셈이지. 음에 경찰서장이 뭘 믿고 생사람 잡아다가 빨갱이째 뒤집어 시움시롱 요 고상시킨 게라. 아주 당당하고 기운 펄펄 하던디요. 김범우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경찰서장 남인태의 태도가 그럴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의 뒤에는 국회의원이란 거창한 배경이 있지 아니한가. 그에 대한 취조를 통해서 이미 그 사실은 명백하게 드러났다. 밤에 추울 텐데 몸 조심하십시오. 고맙네. 어서 가보게. 만보기는 꾸벅 절을 하고는 돌아섰던 것이다. 만보기의 말 맞다나 밤은 추웠다. 어쩌면 밤의 기온보다 마음이 더 추웠는지도 모른다. 김범우는 뽑아든 담배를 만지작거리기만 했다. 입안이 깔깔하고 목줄이 아파 불을 붙일 엄두가 나지 않았다. 이틀째 이빨을 닦지도 못했고 낯을 씻지도 못했다. 경찰에서 그런 배려를 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김범우로서도 굳이 요구하지도 않았다. 한 달이고 2달이고 이빨 닦는 일이나 낯 씻는 것을 잊고 정글 속을 헤맨 학병 생활에 비하면 그까짓 이틀쯤의 구질스러움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꼭 그런 경험을 해서가 아니라 김범우는 그런 정도의 자질구레한 것에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았다.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들이 어수선하게 차 있었다. 형사부장 장길춘의 몇 마디 취조로 자신이 왜 잡혀왔는지는 금방 알 수 있었다. 취조 방법의 미숙 탓인지 아니면 우회 취조를 할 필요가 없어서인지 장길춘은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나왔던 것이다.
그는 김범우가 최익승에게 했던 말을 들춰대며 그 저의를 추궁하고 들었다. 자신의 체포가 최익승의 명령에 의한 것임은 너무나 쉽게 드러났다. 대충 시차를 계산해 보면 최익승은 자신이 그의 집을 나오기 바쁘게 경찰에 연락한 것이었다. 신속하게 그 각본을 짠 최익승의 알량한 솜씨에 김범우는 비웃음이 나올 뿐이었다. 그 대신 스스로의 오판에 혐오를 느꼈다. 당초에 최익승을 찾아가지 말았어야 했다. 그한테서 이성적인 사태 수습 방안이 강구되기를 기대했던 것은 어리석은 착각이었다. 그건 여우에게 교화를 벌이기를 기대한 어리석음이었다. 그가 일본의 패망을 책상을 치며 통곡할 정도로 애석해 했던 것처럼 지주계급을 표적으로 삼는 공산주의를 얼마나 증오의 대상으로 삼고 있을지는 뻔한 노릇이었다. 일단 최익승의 지심이 밝혀지자 김범우는 자신의 신상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 이를 꾸민 최익승의 저의를 어렴풋이나마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의 위세를 보여주고 행동의 제약을 가하자는 이중 목적이라 싶었다. 김범우는 떨게 웃으면서도 그 두 가지 목적 중에서 한 가지는 달성하고 있음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 조사를 빙자해서 시간을 끌면 며칠 동안은 유치장에 가둬둘 수 있는 일이었다. 김범우의 머리를 채우고 있는 잡다한 생각들 중에서 그래도 비중이 큰 것은 안창민 어머니의 안부와 전 원장이 말했던 군인 주둔 문제,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였다. 안창민의 어머니가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생각을 김범우는 떼칠 수가 없었다. 을의 불길한 생각이란 무슨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막연한 예감일 뿐이지만 그 적중률은 의외로 높은 것이었다. 그 사건으로 칠동에서 한 노인네가 죽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예감이 드는 것이라며 그 생각을 머리에서 몰아내려고 했다. 그러나 그 노력은 아무런 효과도 나타내지 못했다. 어머니가 죽게 되면 안창민은 어떻게 될까? 더 극렬한 사회주의자가 될까? 아니면 회의주의자가 될까? 이런 생각이 불쑥불쑥 떠오르고는 했다. 염상진 같으면 더 뜨거운 사회주의의 불꽃이 되겠지만 안창민은 그럴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러나 탈색된 회의주의자가 될 것이라는 어떤 자신 있는 심증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 두 사람은 기질적으로 분명히 차이가 있기는 했지만 그것이 곧 사회주의 의식무장의 경중이나 강약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번 사건에 안창민이 붉은 완장을 참으로써 느닷없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것이 바로 그런 안일한 유추를 거부하는 행위였다. 안창민은 염상진에 비해서 분명 행동성은 약하다. 그러나 그 약점을 보완하려는 방어 본능의 결과로 이론 무장은 더 철저하게 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어느 면에서 안창민은 염상진보다 더 차갑고 강인하게 변모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 판단이 정확하고 이론이 정연한 그의 머리는 일찍부터 소문이 난 터였다. 안창민을 연결짓지 않더라도 그의 어머니가 무사하게 회복되기를 바랐다. 사람이란 어차피 죽음을 맞게 마련이지만 맞아 죽는 흉악한 죽음을 한다는 것은 차마 못 당할 일 중에 하나였다. 안창민의 어머니를 생각하다 보면 김범우는 어느덧 아버지 생각에 빠져 있고는 했다. 자신이 경찰서에 갇힌 사건이 아버지한테 충격이 되었을까 봐 염려스러웠다. 해방, 38선 통행 금지, 남북의 이질화 이런 고비들을 넘기면서 아버지는 표가 나게 늙고 탈진되어 갔다. 그건 큰아들을 차츰 단념해 가고 있는 고통스러운 인내의 모습이었다. 아버지는 노구를 이끌고 사식을 나르는 일방, 자신을 한시라도 빨리 경찰서에서 끌어내려고 애쓰고 있을 것이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김범우는 자신의 경솔이 더욱 혐오스러워졌다. 서방님. 김범우는 웅크려받고 있던 고개를 느리게 들었다. 영판 추우셨을 것인데 어찌 그럼 주무셨을 게라? 만보기가 꾸벅 인사를 했다. 한쪽 손에는 무게감이 느껴지는 보자기 쌈이 들려 있었다. 아침 진지 드시시오. 그거 집에서 가져온 건가? 야, 날이 새코로마니 추운디 어르신네가 또 손수 걸음을 하셨더만요. 김범우는 미적미적 일어섰다.
추위 탓에 오래도록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어서 몸놀림을 빨리 할 수가 없었다. 아버지에게 면목 없는 일이라 싶었다. 밥보자기를 들고 아침 갯바람이 찬 소화다리를 건너고 있는 아버지의 늙은 모습이 떠올랐다. 밥심부름쯤 의당 머슴에게 시킬 일이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었다. 어느 때라고 자식의 면전에서 진한 정을 표한 일이 없었다. 그러면서도 내심에는 언제나 불덩이가 이글거리는 자식 사랑의 화로를 품고 있었다. 형이 만주벌판을 헤매게 되면서부터 가난한 밥상을 받기 시작한 것도 아버지의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일본 사람이라면 노골적으로 경원하면서도 자신의 담임 선생에게만은 명절 때마다 예의를 갖추었던 것도 자식을 지키는 아버지의 내심의 표현이었던 것이다. 김범우는 밥보자기를 받아들며 아버지가 아직 계시냐고 물어볼까 하다가 그만두었다. 금세 뜨거운 물 갖고 올 테니까 천천히 드시오. 만보기의 말에 김범우는 눈으로 대답했다. 아침밥을 마치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순경이 나타났다. 그는 아무런 말이 없이 유치장 자물쇠를 열었다. 그가 이끄는 대로 김범우도 따랐다. 어제 취조를 받느라고 형사부장과 마주 앉았던 방으로 갔다. 밤새 어쩌셨소? 날이 좁게 추운지 고상 안 됐디요? 김범우가 들어서자마자 형사부장 장길춘이 던져온 말이었다. 사각이 진 얼굴에 턱을 내밀고 말하는 모양새나 그 어조가 인사말이 아니라 비양거림이었다. 김범우는 가소로운 놈이라고 생각하며 무표정하게 그를 쳐다보았다. 열로 앉으십시오. 오늘은 어저께 맹키로 뻗대지 말고 신사적으로 해봅시다. 또 취조라는 것을 할 모양이었다. 김범우는 역정과 함께 심한 피로감이 몰려드는 것을 느꼈다. 담배 드시오. 장길춘은 취조장을 넘기며 말했다. 거무튀튀한 색깔의 사각의 모양을 한 그의 얼굴에는 생내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잔인기가 서려 있었다. 짧게 치켜 깎은 스포츠형의 머리가 더욱 그의 인상을 사납게 만들고 있었다. 김범우는 장길춘의 과거를 잘 알고 있었다. 그는 해방이 되기 직전까지 자신의 집안을 감시해온 인물이었다. 범준 형님 때문이었다. 그는 먼 발치에서 감시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느닷없이 집안으로 들어오기도 했다. 그는 뻔뻔하게도 어르신네 문 안 열주려고 왔구만이라. 하는 말을 앞세우고는 했다. 그러나 그의 모든 감각기관이나 촉각은 집안의 구석구석 식구들의 일거일동에 예리한 그물을 치고 있었다. 그러던 그는 해방과 동시에 햇살을 쬐는 안개처럼 어디론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그런데 그가 다시 나타난 것은 미군정 실시와 함께였다. 한반도의 해방군이 아니라 분명 점령군의 태도로 남쪽 땅을 장악한 미군은 군정을 실시하면서 치안 유지를 한다는 구실 아래 일제 치하의 경찰 근무자나 그 앞잡이들을 중추로 해서 경찰 조직을 재구성했던 것이다. 미군정의 이러한 처사는 미 제24 군단장이며 주한 미군 사령관인 하지 중장이 1945년 9월 2일 삐라로 뿌린 첫 포고문에서 일본인 및 미 상륙군에 대한 반란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명백하게 밝힌 것과 맥이 통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포고문에는 형식적이고 이빠른 인사치레 잘하는 그들답지 않게 조선의 해방을 축하한다거나 조선인이 되찾은 자유를 경하한다는 식의 상투적인 인사말 한마디 없이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는 경직된 경고만을 나열해 놓고 있었다. 어쨌거나 미군정의 은혜로운 조처에 의해서 일제 치하에서 저지른 죄상으로 마땅히 처단되거나 단죄를 받아야 될 고등계 형사나 순사, 순사보, 밀정 노릇을 했던 부류들이 다시 권력을 행사하게 된 것이다. 그것도 일제 치하에서보다 한두 계급씩이 더 승진된 상태로서였다. 일본인들이 차고 앉았던 높은 자리를 채우다 보니 자연스럽게 일어난 현상이었다. 형사부장 장길춘도 그런 과정을 거쳐 재생의 날개를 달고 퍼득이게 된 인물이었다. 무엇이냐, 어저께 밤에도 곰곰이 생각해본께로 당신이 자백한 말이 예사소리는 아니더란 말이여. 아무리 공산당 활동을 한 자라도 재판을 거치지 않은 처형은 있을 수 없다니. 여기서 어찌 정신 지대로 뺏긴 사람이 헐소리여? 정신이 삐떡하니 돌았거나 빨갱이 사상을 가졌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런 말이지.
선상질 하는 양반이 정신이 삐딱할 리는 없고 남은 길은 뻔한 것 아니겠어? 취조의 시작이었다. 직업적 습관의 발동인지 장길춘은 반말을 짓거렸다. 김범우는 그런 것에는 무관심했다. 장길춘은 어느새 외골목으로 몰이를 해대고 있었던 것이다. 어제의 반복이었다. 김범우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아, 말을 물었으면 대답을 해! 장길춘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네 놈이 같은 소리 되풀이하면 나도 어제와 똑같은 방법으로 대해주마. 김범우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다. 대꾸를 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건 유식한 법률 용어인 묵비권 행사가 아니었다. 아예 대꾸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아니, 참말로 대답 못하겠어? 장길춘의 어조가 변색했다. 잔인한 느낌이 끼쳐왔다. 그는 어제와는 달리 초장부터 거칠게 나왔다. 되풀이되는 일에 어제의 인내심을 잃은 것인지 아니면 작전을 변경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려, 정 입을 안 열었다면 입이 쫙쫙 벌어지게 해줄까? 한층 잔인해진 목소리였다. 고문 솜씨야 이골이 났을 것이다. 그러나 김범우는 책상 위에 내리꽂은 시선을 추호도 움직이지 않았다. 내 놈이 내 몸에 손을 댈 수는 없으리라는 확신이 있었다. 그리고 만일의 경우 고문을 하려 든다면 용납을 하지 않을 작정을 하고 있었다. 고문의 가해에 대한 분노를 억제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고문을 힘으로 맞서 물리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이런 족같은 새끼야! 그게 말뚝 박았어? 주둥이 열고 아무 말이나 협으란 말이야! 장길춘이 책상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순간 김범우는 피가 머리로 치뻗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번쩍 고개를 들었다. 김범우의 부릅뜬 눈에서는 불길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하얗게 경직된 얼굴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다. 장길춘은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다. 욕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다. 어떤 말에도 대꾸가 없는 김범우의 태도가 확실히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았다. 어제부터 그런 느낌을 가졌었는데 오늘 다시 그쪽으로 생각이 굳어지자 감정이 끓었고 그 감정을 사귀려고 소리도 질러보고 공갈도 쳐보았지만 김범우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점점 더 무시당하는 것 같아 감정이 폭발하여 상소리를 내뱉고 만 것이다. 장길춘은 김범우의 불이 타는 눈길을 계속 견뎌낼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눈길을 피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자신의 실수를 깨닫게 되자 자신감이 흔들렸고 따라서 허리에서는 힘이 풀려나가면서 눈이 시어 자꾸만 깜박여지려 했다. 당신, 그 말 다시 한번 해보시오. 마침내 김범우가 입을 열었다. 나가 실수였어. 그 말은 취소하겠어. 장길춘은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말하고 말았다. 그 말과 동시에 눈길을 돌렸다. 김범우는 더 할 말이 없었다. 주머니에서 담뱃갑을 꺼내 한 개비를 뽑아들었다. 그 손끝이 가늘게 떨렸다. 장길춘도 담배에 불을 붙였다. 이 지경이 되고 말았으니 취조고 뭐고 다 틀린 일이었다. 경찰 체면에 사과를 하다니 장길춘은 분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기분이 말이 아니었다.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서는 오기가 뻗질러 오르고 있었다. 네 놈한테 귀찮고 육모초 보담도 쓴맛을 보이고 말 것이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두 개의 덫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장길춘은 스스로의 생각에 만족을 느꼈다. 더 취조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서순경! 서순경! 장길춘은 밖에다 대고 소리쳤다. 이내 순경이 나타났다. 그는 턱끝으로 김범우를 가리켰다. 저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지? 순경은 부동자세와는 어울리지 않게 어눌한 목소리로 어물거렸다. 장길춘의 위세 앞에 주눅이 든 모양이었다. 유치장으로 들고 가! 차박을 말이 혀끝까지 밀려나왔지만 장길춘은 애써서 데리고 가라는 말로 바꾸었다. 아니, 벌써 끝나셨나요? 한참 걸릴 줄 알았는데. 오호, 말이 많은 거 본기로 자네도 빨갱이 아니야? 장길춘이 거칠게 내쏘았다. 김범우는 의자에서 일어섰다. 장길춘은 멀어지는 김범우의 뒷모습을 노려보고 있었다.
뒷모습까지 당당하고 거만하게 보였다. 그는 위축감과 동시에 증오감을 느꼈다. 빳빳하게 세워진 목이 아직도 기가 꺾이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 위에 붙은 아무 표정도 없는 뒷머리에서 그는 김범우의 분노에 찬 얼굴을 보고 있었다. 장길춘은 김범우가 예사종자가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실감하고 있었다. 제 아무리 배짱이 세고 대가 강해도 순경에게 붙들릴 때 반정신이 나가고 경찰서로 들어오면 온정신이 나가고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새우면 살아날 구멍을 찾아 급급하게 마련이었다. 그러나 김범우는 그렇지가 않았다. 이틀씩이나 유치장에 갇혀 있으면서도 늦가을 살모사 대가리처럼 도끼를 세우고 있었다. 수사를 하거나 취조를 할 때는 상대방의 기가 꺾일 만큼 꺾여 삶은 시금치꼴이 되어 있어야 제격에 맞는 것이었다. 그것이 순경질하는 맛이기도 했다. 그 굴림하고 짓밟는 박하사탕 씹는 것 같은 통쾌감과 간지러움 같은 승리감이 없다면 순경질을 무슨 맛으로 한단 말인가. 그런데 김범우는 그런 맛 대신 은근히 경계심을 갖게 했다. 고등계의 밀정 노릇부터 시작해서 20여 년 동안 경찰물을 먹어온 장길춘으로서는 실로 처음 겪는 일이었다. 그의 내부에서는 손상된 체면에 대한 보상 심리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장길춘은 서장실로 들어갔다. 취조는 잘 되고 있어. 경찰서장 남인태는 장길춘이 잠시 쉴 짬을 낸 것이라 생각하고 먼저 말을 걸었다. 이미를 취조가 뭐고 다 재뿌려버렸어. 아니 왜? 무슨 일 났어? 남인태는 상체를 세우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장길춘은 멈칫 긴장했다. 자신은 예사로 뱉은 말이었는데 남 서장의 태도는 그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털어놓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취조를 망치게 된 그럴싸하게 둘러댈 다른 이유가 얼핏 떠오르지 않았다. 일은 무슨 일이겠어. 김범우 고자석이 독거기가 똑살이 뿌리기 전 독사 같은 게 사람 미치고 서서 하는 소리잖아. 장길춘은 일단 숨 돌릴 겨를을 찾으려고 김범우의 목에다가 말꼬리를 걸었다. 거야 다 아는 일 아니오. 그 자식이 즐기면 이쪽은 더 즐기게 나가야 되는 것이야. 미리 얘기했던 것 아니오. 남 서장은 시큰둥한 표정이 되어 몸을 의자에 부렸다. 장길춘은 긴장을 풀며 맞은편에 앉았다. 근데 어찌했을게라? 장길춘은 담배를 빼들며 물었다. 뭐요? 아 김범우 말이잖아. 당최 꼬리를 잡을 수가 있나 냄새를 맡을 수가 있나 사람 환장하고 땀게요. 처음에 내가 말하지 않았어. 김범우는 자범이 아니니까 계속 취조를 하는 수밖에 없어. 그놈이 파김치 될 때까지. 금매 취조도 취조 같아야 혀먹든지 말든지 허제라. 서장님도 다 아시지만 어디 취조라는 것이 조단조단 이약하는 것입디요. 죄진 놈 잡아다가 죄 캐내자고 족치는 것이 취조인디. 아 구슬을 여태빨 빼내도 분이 안 풀릴 그놈이 무슨 말을 물어도 입을 딱 붕하고 앉았으니 사람이 폭창 터져 어찌 살겠소. 서장님 그리 주둥이 딱 붕하고 있는 연놈한테 주둥이 쫙쫙 벌리게 하는 약이 무엇인지 잘 아시제라. 근데 서장님도 야속하시오. 매질은 못하게 하시제. 그놈은 주둥이 딱 붕하고 앉았제. 취조는 혀야겠제. 지가 천벌이 올라서 어찌 살겠소. 장길춘은 말을 쏟아놓고 나자 다소 속이 풀리는 것 같았다. 그리고 자신은 역시 언변이 좋다고 만족감을 느꼈다. 그러니 부장한테 일을 맡긴 게 아니오. 속이 상하더라도 꾹 참고 취조를 하도록 하시오. 새로운 취조 방법을 배우는 셈치고. 두 번만 새로우면 배보다 죽겠어. 근데 김범우가 빨갱이는 빨갱이게라. 은근한 목소리로 변한 끝마디 말에는 의문이 서려 있는 듯했다. 서장 남인태는 가슴이 뜨끔해졌다. 그러나 절대로 내색을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왜? 형사부장 생각으로는 무죄 무혐의 같소? 보증이라도 서서 내보내주고 싶소? 남인태는 계산이 확실한 공격을 가하고 있었다.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시오. 빨갱이가 맞박이 돋은 종기맨키로 표를 내는 것도 아니겠고 시상이 요리 시끌시끌한데 나가 못함시 그런 놈 보증을 서라. 장길춘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다. 그는 더럽거나 징그러운 물건을 잘못 집기라도 한 것처럼 허공에 연신 손을 뿌리기까지 했다.
군인들은 오늘 당도하는 것이 맞는 게라? 장길춘은 화제를 돌리는 척했다. 오늘 도착하긴 할 것인데 군인이 아니라 경찰이요. 군인이 아니고 경찰이라고라? 장길춘은 잠옷 놀라움이 컸다. 그의 감정 변화 모습을 곁눈질로 보며 그래도 명색이 경찰이라고 경찰이 파견 오는 것은 싫은 모양이군. 남인태는 나타나지 않는 웃음을 입술로 웃었다. 쪼깐 속이 꿰려고 하네. 경찰보다야 군인이 화력이 실 것인지 어떻게 경찰을 보낼까? 장길춘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한동안 읍내 치안을 빼앗기고 경찰서까지 적의 손에 태워먹은 그들에게 그건 확실히 죄의식을 자극받는 수치였고 자존심을 밟히는 창피였다. 우리는 그 사람들 작전 협조에 빈틈이 없어야 할 것이요. 서장 남인태가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전혀 힘이 없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할 일이 무엇일게라? 무슨 소리요? 빨갱이를 잡지 뭘 하겠소? 남인태가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빨갱이야 벌써 36개 협을었고 잔당이야 우리가 다 뿌랑구를 뽑아버렸지 않냐 그런 말 아니오. 빨갱이를 잡자면 산으로 가야지. 뭐 먹자고 평진 읍내로 들어오냔 말이잖아. 듣고 보니 그 말도 맞다 싶었다. 그러나 남인태는 대꾸하지 않았다. 입을 놀려보았자 토벌대는 이미 읍내에 들어오게 되어 있었다. 이 김이 빨갱이 잡으러 와서 한 놈도 못 잡으면 헛김 빠질 것인데 김범우를 그 사람들한테 탁 넘겨주면 어쩌겠어? 그건 안 돼! 남인태는 느닷없이 소리질렀다. 장길춘은 서장의 서슬에 그만 정신이 퍼뜩 들었다. 느슨하게 풀렸던 기분이 팽팽하게 긴장되었다. 그러나 속으로는 남인태를 비웃고 있었다. 니놈도 김씨문중이 무섭기는 무섭 모양이구나. 김씨문중이 밑보여 편히 서장 해묻기는 어려울 것인게. 근데 김범우를 빨갱이로 족치는 속셈은 무엇일까? 장길춘은 그때서야 의문의 꼬리를 붙들었다. 장 부장은 딴 생각 말고 취조를 계속해 주시오. 너무 다급하게 생각할 것 없어. 남인태는 노출되기 직전의 감정을 수습하며 결론을 내리듯 말했다. 장길춘은 고개만 끄덕였다. 김범우를 터볼대에게 넘기자고 했던 것은 김범우에게 보복을 가하려는 그의 첫 번째 덫이었다. 취조는 더 허겁지만서도 지금까지 그놈이 취한 태도를 보자면 앞으로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오. 그니까 그놈이 영축 없이 빨갱이라는 심증만 있으면 적당히 줘서 맹글어 순천으로 넘겨보면 어쩌겠소? 순천 가서 지놈이 좋아하는 재판이나 신문락이 받게. 이것은 그가 생각했던 보복의 두 번째 덫이었다. 순천으로 넘긴다. 남인태의 뇌리에 강하게 박혀온 말이었다. 그리고 김사용과 최익승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머리는 혼란해졌다. 당장 손익계산서가 나올 것 같지가 않았다. 가서 일 보시오. 남인태는 장길춘에게 사무적인 어조로 말했다. 장길춘을 내보내고 손익계산을 차근차근 따져볼 심산이었다. 장길춘은 자신의 말이 여지없이 묵살당한 불쾌감만을 가지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김범우에 대한 보복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낭패감까지 겹쳐 기분은 엉망진창이었다. 장길춘의 말이 남인태의 뇌리에 박혀온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김사용 영감 때문이었다. 김사용이 남인태를 찾아온 것은 김범우가 체포된 날 오후였다. 경찰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는데 김사용이 찾아온 것에 대해서 남인태는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개의하지 않았다. 대낮 노상의 체포였는데다가 현장에 자해병원 전원장이 함께 있었다는 보고를 받아서였다. 그리고 내심으로는 약간 캥기는 초조감으로 김사용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유가 뭐요? 김사용은 전혀 감정의 동요를 보이지 않은 채 첫마디를 이렇게 시작했다. 남인태는 그 태도에 약간 위압감을 느낌과 동시에 마음이 더욱 캥기는 것을 의식했다. 그럴수록 겉으로는 태연을 가장했다. 빨갱이 편을 드는 용공적 발언을 함부로 했기 때문에 조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용공적 발언이라 그게 어떤 말이요? 조사 중이니 그 말을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남인태는 냉정하게 잘랐다.
경찰서장으로서의 권한 과시였다. 공무수행상의 비밀이라면 어찌할 수 있겠소. 김사용은 보일 듯 말 듯 고개를 끄덕이다가 내 자식 편을 들자는 것이 아니고 법무는 공산당을 할 리가 없소. 조용한 그러나 범접하지 못할 위험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다. 가부는 조사를 해봐야 알 일입니다. 남인태도 서장의 체면을 최대한으로 내세우며 말했다. 김사용은 더 이상 말이 없이 경찰서를 나갔다. 의당 요구하리라 생각했던 면회 신청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잘 부탁한다는 식의 말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런 김사용이 자신의 음모를 환히 꿰뚫어 보고 있는 것만 같아 남인태는 마음이 꺼림칙했다. 김사용은 끼니 때마다 손수 사식을 날라왔다. 그때마다 묻는 말은 짧은 한마디였다. 결판이 났소. 기회를 엿보던 남인태는 김사용에게 은밀하고도 넌지시 해결 방안을 일깨워 주었다. 가당찮은 소리요. 조사를 해서 죄를 줬으면 벌을 받는 것이고 죄가 없으면 풀려가는 것이 법일진데 어찌하여 이 일에 최익승의 이름이 들먹여지는지 모르겠소.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으로 할 일이 따로 있을 것인데 내 자식이 만에 하나 공산당을 했다 하더라도 최익승이를 찾아가지는 않으리다. 국회의원 세도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말을 하는 동안 김사용의 얼굴에는 엷은 웃음이 어려 있었다. 음성도 웃음처럼 조용조용했다. 그런데 남인태는 찬바람이 가슴을 훑고 지나가는 섬뜩함을 느꼈다. 그건 곧 자신의 음모가 깨어져 나가는 낭패감이었다. 김사용의 냉소는 그 어떤 타협도 하지 않겠다는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었고 조용조용한 음성은 호령보다 더 강하게 느껴졌다. 남인태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최익승의 목적은 김범우를 잡아넣어 어느 기간 동안 발을 묶어두는 것보다 그것을 미끼로 김사용을 서울로 끌어올려 자기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데 있는 것 같았다. 남인태는 그것 좀 쉬운 일이라고 낙관하고 있었다. 자식을 위기에서 구하고자 하는 부모의 보호 본능을 믿었던 것이다. 부모의 보호 본능이란 자기 자신을 버릴 만큼 강한 힘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협하는 상대적인 힘 앞에서는 명분이나 위신 같은 것은 감 껍질 버리듯 할 수 있다는 것을 남인태는 오랜 경험을 통해서 체득한 바였다. 독립운동에 연루된 자들 중에서 가장 다루기 쉬운 것이 자식을 둔 자들이었다. 그들을 고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잡아다가 고문하면 신용할 정도로 쉽게 자백을 받아낼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효과적인 방법이 부모를 고문하는 것이었고 세 번째가 마누라를 고문하는 방법이었다. 그런데 김사용은 이런 지하에 국회의원 최익승을 만나러 가기를 거부해버렸다. 그건 그만큼 위기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었고 경찰의 힘으로는 자기 자식을 어쩌지 못하고 풀어놓게 되리라는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했다. 남인태는 계획이 빗나간 낭패감과 함께 직위를 무시당한 모욕감을 떼칠 수가 없었다. 최익승을 대할 면목이 없어진 데다가 김범우를 계속 유치장에 가둬둘 명분도 흔들리고 있었다. 김사용을 서울로 올려보내지 못하면 최익승을 대할 면목이 없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다. 최익승은 출세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튼튼한 동아줄이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줄을 놓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김사용을 최익승 앞에 무릎 꿇게 만들면 그 동아줄은 사다리로 변할 것이고 그렇게 못하게 되면 읍내를 빼앗겼던 죄까지 들춰져 올가미로 변할 거였다. 남인태는 난감한 기분에 빠져있던 차에 장길춘으로부터 김범우를 순천으로 넘기자는 엉뚱하고도 희한한 말을 듣게 되었던 것이다. 순천 경찰서로 이첩해 재판을 받게 한다. 남인태는 이 방법을 몇 수십 번 곱씹으며 손익계산을 따지고 있었다. 순천으로 넘기는 건 하나도 어려울 게 없고 일단 순천으로 넘어가면 사건의 국면이 달라진다. 김사용은 몇 갑절 위기감을 느껴 마음이 다급해질 것이고 재판까지 가자면 시일을 오래 끌게 마련이었다. 그러면 김사용은 최익승을 찾아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고 김범우의 발을 힘 안 들이고 묶어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남인태의 계산은 어느 틈에 이익 쪽으로만 주판화를 튕기고 있었다. 물론 손해도 따져보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일단 이익 쪽으로 기울어진 계산법 앞에서 손해는 별로 떠오르지 않았다. 그렇다. 김범우를 순천으로 넘기자. 남인태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자신도 모르게 주먹으로 책상을 쾅 내리쳤다. 양조장 정현동 사장은 정오가 가까워 읍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정 사장님, 몸은 좀 어떠시오? 읍장은 예전과 다름없이 느껴지는 친근감을 가지고 말했다. 예, 별다른 없구만요. 정 사장도 예전처럼 격이 없이 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드리워진 그늘을 금방 걷어낼 수는 없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뜨악한 어조가 흘러나왔다. 그건 읍장에 대한 섭섭한 마음의 표현이기도 했다. 정 사장은 자신이 아들의 덕을 보아 피해를 입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 꼭 경찰서에 갇혀야 할 만큼 죄가 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었고, 그래서 자신의 일에 방관한 읍장에게 심히 섭섭함을 금치 못하고 있었다. 설령 죄가 된다고 해도 평소의 친분을 생각해서 경찰서에 갇히는 것만은 막아줬어야 한다는 것이 정 사장의 생각이었다. 그런 기대나 신뢰가 산산조각이 나버린 지금 읍장에 대한 감정은 떫고 쓴맛일 밖에 없었다. 더구나 자신을 유치장에 가둔 남인태에 대해서는 유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떫고 쓴맛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정남이가 떨어져 버렸고 언젠가 당한 만큼 보복을 하고 말리라고 앙심을 먹고 있었다. 별탈 없으시다니 다행입니다. 읍장은 허허거리며 웃었다. 정 사장은 마땅히 대꾸할 말이 없어 따라서 웃는 신용을 했다. 정 사장님 바쁘시지 않으시면 남원장에서 점심을 함께 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 전화했습니다. 의외의 말이었다. 아니, 의외일 것은 하나도 없었다. 경찰서에 잡혀 들어갔다 나오기 전에는 툭하면 만나 점심을 나누고는 했었다. 장소도 전과 다름없는 남원장이었고 흔한 점심 약속인데 그것을 의외로 받아들이는 건 자신의 감정 탓이었다. 읍장의 제의를 들으며 이상하게도 좋지 않은 예감이 스쳐갔던 것이다. 실은 어있던 잠이었는데 그 무슨 특별한 일이 있으신지. 정 사장은 조심스럽게 사양의 뜻을 비쳤다. 사실 심신이 괴로워 아침도 깨죽 반사발로 때우고 다시 누웠던 것이다. 몸도 묵지근했지만 마음은 감당하기가 어렵게 얽히고 설켜 있었다. 전혀 누구를 만날 기분이 못 되었다. 별탈 없으시다고 하셨는데 기분도 바꿀 겸 나오시도록 하시지요. 뭐 그냥 점심 한 끼 나누자는 것이 아니니까요. 이 어려운 시국에 그럴 시간 여유도 없고요. 어느새 읍장의 어조는 달라져 있었다. 정 사장은 좋지 않은 예감을 더욱 확실하게 느꼈고 점심의 자리가 선택권 밖에 있다는 것도 동시에 깨달았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정 사장은 금방 그렇게 하겠다는 말을 하기가 싫은 오기로 이렇게 물었다. 나와 보시면 압니다. 그럼 나오시는 것으로 알고 이만 전화 끊겠습니다. 정 사장은 수화기를 내동댕이 치고 싶을 만큼 우라가 치솟았다. 읍장의 말은 다소 예의를 갖추었을 뿐 결국은 명령이었다. 이놈이 감히. 정 사장은 부르르 떨며 어금니를 맞물었다. 흥분으로 흐려진 그의 시야에 그나들 하섭의 모습이 어른거렸다. 모든 것이 공산당에 미친 그놈 탓이었다. 하섭이를 생각하자 사지에 맥이 빠지고 흥분도 인해 싸늘하게 식어들었다. 다 잊어버리시오. 요리 무사하게 나오신 것만도 얼마나 다행한 일이오. 읍장이나 경찰서장도 따지고 보면 다 옛날 의리 지킨 사람들이란게요. 딴 사람들 맨키로 북국민의 교로 끌어가지 않은 것만도 얼마나 마음 쓴 일이오. 근데 거기서 조사받고 죽어간 사람이 실수도 없이 많은데 요리 무서하게 나오셨으니 뭘 더 바라겠는가요. 지낸 일 다 잊어버리시오. 험한 일은 잊어버리는 것이 약인게요. 아내가 눈물겨워 한 말이었다. 아내의 말은 옳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자신이 무사하게 풀려난 내막을 모르는 경우에 한해서 옳은 말이었다. 아내는 자기 손으로 경찰서장에게 전해준 돈 뭉치의 효력으로 남편이 풀려난 줄로만 알고 있는 것이다. 만약 그랬다면 그보다 더 은혜로운 일이 어디 있을 것인가. 그러나 형편은 전혀 그렇지가 못했다. 지금 형편에 정 사장을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 그게 누구냐? 바로 국회의원 최익승 각하시오. 하늘의 정 사장을 돕느라고 그분이 바로 벌교에 내려와 계시오. 남인태가 서장실로 불러 은밀하게 말했을 때 정 사장의 암울하던 마음에는 갑자기 전등이 켜지는 느낌이었다. 허나 최익승 이 의원님을 모르는 사이는 아니나 누가 중간 다리를 놓는단 말이오. 정 사장은 기쁜 내색을 감춘 채 말했다. 남인태가 먼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미 건네준 돈을 탈 없이 먹어치우려는 계산임이 분명했고 중간다리 노릇을 자청하고 있는 판에 저자세로 나갈 필요는 전혀 없었던 것이다. 그야 내가 나서면 될 일이 아니겠소. 서로 절친한 사이에 정 사장을 이런 꼴로 만들어야 하는 내 입장이 너무 괴로운데 정 사장을 돕는 일이라면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소. 최 의원 각하께서 정 사장의 신원 보증만 선다면 당장 석방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정 사장은 천상 순천으로 넘겨져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내가 정 사장을 도울 수 있는 최선이고 최후의 방법이요. 딴 사람들 같았으면 어디 재판이고 뭐고 있나요? 남인태는 담배를 빼물었다. 정 사장은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걸 느꼈다. 그냥 다 총살을 시키고 말았지요. 남인태가 생략한 말이 머리를 스쳤던 것이다. 재판을 받는다는 문제도 그래요. 물론 무죄 판결을 받기도 어렵겠지만 무죄 판결을 받는다 손 치더라도 그동안의 고생이 얼마요? 어떻소? 유치장 생활 할만하든가요? 남인태는 정 사장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정 사장은 그 눈길을 피하지 않은 채 고개를 가로저었다. 다 아는 사람 앞에서 위선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정 사장은 유치장에 갇혀 지낸 며칠 동안에 해방 후에 유행되었던 그 자유라는 것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깨달았던 것이다. 정 사장은 한시라도 빨리 유치장을 빠져나가 자유의 몸이 되고 싶었다. 순천으로 넘겨져 재판을 받는다. 상상만으로도 치가 떨리는 일이었다. 재판을 받는 일이 죽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다 아는 얼굴이 있는 유치장에 갇혀있기도 그리 고통스러웠는데 또 어디로 간단 말인가. 최익승을 상대하자면 돈이 수월찮게 들 것이지만 순천으로 넘겨지는 것에 비하랴. 정 사장은 수족을 잘라내는 아픔과 아까움을 참아내며 큰 돈을 쓰기로 작심했다. 그러나 정 사장이 예상했던 큰 돈은 최익승 앞에서 엄청난 재산으로 둔갑하고 말았다. 아유, 정 사장은 말을 아주 함축성 있게 잘 할 줄 아시는구만 그래. 은혜를 받으면 보답을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 그렇다면 정 사장은 나한테 무엇으로 보답하겠소? 뭐 목숨을 구해줬으니 술도가라도 넘겨주겠소? 뭐 정 사장이 떠넘겨도 내가 사양하겠소. 보답이 너무 과하면은 폐가 되는 법이니까. 뭐 술도가 반 정도라면 혹시 모를까? 정현동 사장은 정실이 아찔해짐을 느꼈다. 놀라움을 내색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술도가 반이면 수족을 잘라내는 큰 돈이 아니라 몸통을 토막내는 엄청난 재산이었다. 그러나 거역할 수 없는 말이었다. 거역을 하게 되면 감정적 보복을 당하게 되어 자신의 신세는 정말 예측할 수 없게 변할 판이었다. 제 뜻을 그리 받아주신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기왕 개 아가리에 쳐넣는 고깃덩어리였다. 정 사장은 쓰리고 아린 속을 말끔히 감춘 채 머리를 조아렸다. 그럼 정 사장하고 나하고 동업자가 된 셈 아닌가? 아, 이거 참 묘한 인연이 맺어지게 됐소 그래요.
얼떨결에 술도가 반이 날아가는 벼락을 맞은 것이었다. 정 사장은 눈앞이 아른아른 흐려지며 꺼이꺼이 소리쳐 울고 싶은 충동을 가까스로 참아내고 있었다. 아내는 이런 내막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무사히 풀려나는데 술도가 반이 날아갔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내는 다행이라고 할 것인가. 정 사장은 다시 꾸역꾸역 치밀어 오르는 우라를 어금니로 씹으며 벽에 걸린 시계로 눈을 돌렸다. 정오가 15분 정도 남아 있었다. 정 사장은 미간을 잔뜩 구기며 느리게 일어섰다. 그의 무거운 동작에 맞춰 입에서는 마땅찮아 하는 소리가 끙 길게 늘어졌다. 정 사장이 남원장에 도착하니 읍장과 경찰서장을 위시해서 장자가 붙은 사람들 거의 전부와 난리통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유지라는 유지는 거의가 모여 있었다. 20여 명을 헤아리는 수효였다. 점심 식사를 들기 전에 한 가지 중대사를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급작스럽게 이리 모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오후에 도착할 토벌대 때문입니다. 경찰 토벌대는 우리 읍내의 치안을 위하고 도주한 빨갱이들을 소탕하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빨갱이들로부터 우리 읍민 전체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차대한 일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읍에서도 그분들의 노고에 다소나마 보답하는 뜻으로 민간 후원회를 조직하는 것이 어떨까요? 이리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읍장의 말이 끝나자 여기저기서 조소 소리와 함께 박수를 쳤다. 됐습니다. 후원회 조직을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후원회장을 추천해 주십시오. 예, 정연동 사장을 추천합니다. 누군가의 말에 정 사장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치켜들었다. 예감의 적중 탓이었다. 그러나 누가 그 말을 했는지 알 수가 없었고 장내에는 조소 소리와 박수 소리가 요란하게 엉키고 있었다. 난 안 돼요. 난 안 된다니까. 정 사장은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소리쳤다. 그러나 여기저기서 사양할 것 없어요. 정 사장이 적임자요 하는 소리들과 계속되는 박수 소리에 정 사장의 외침은 묵살되고 말았다. 정 사장은 참담한 심정으로 고개를 떨구었다. 이미 짜여진 각본이었다. 완전히 농락당하는 기분이었고 떼밀리는 기분이었다. 감투라면 무엇이나 좋아했었다. 그러나 이 감투는 진정 싫었다. 큰아들은 빨갱이이기 전에 아들이었다. 무엇 쓸 감투가 없어 아들을 적으로 삼는 후원회장 감투를 쓸 것인가. 정 사장은 전에 느낄 수 없었던 핏줄의 끌림을 큰아들 하섭에게서 느끼고 있었다. 사상이고 지랄이고 핏줄이 뭔 쯤인 것이오. 핏줄은 땡기게 핏줄인 것이오. 정 사장은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의 흐린 시야에는 하섭의 모습이 어른거리고 있었다. 그는 2, 3일 동안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 일을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다. 14. 까마귀 때. 가는 가을과 오는 겨울의 엇갈림 길목인 11월 초순이 저무는데도 계엄령은 풀리지 않았다.